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경영이론 관점에서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경영이론 관점이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직 내에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영 활동, 경영 기능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이나 활동들이 서로 상호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시너지라든지 증폭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 역효과라든지 상쇄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큰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내거나, 혹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나쁜 영향을 내거나, 또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상호작용들의 결과가 동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선순환의 효과라든지 악순환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이 바로 통합경영이론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조직 내부에서 어떤 경영 활동이나 기능들, 역할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4개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영역이 어떤 지원이나 관리 부서들, 기획부라든지 인사부라든지 뭐 등등 재무회계부라든지 국내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기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 현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생산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부분이 이제 가치 제공의 직접적이고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혹은 영업활동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바로 조직의 어떤 관리, 조직의 운영에 대한, 소위 말하면 어떤 그 리더들의 어떤 역할들,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유형으로서, 그룹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최고 경영자인 CEO, 사장, 대표이사가 되겠죠. 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조직 내에 어떤 작은 단위의 리더부터 해서 큰 단위의 리더까지 다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도 있고, 뭐 하위 관리자도 있고, 아주 상위 관리자로서 어떤 C 레벨 관리자도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어떤 조직의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그런 역할과 포지션과 중간 관리자의 어떤 역할이나 포지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번째 부문의 어떤 그런 첫 시간으로서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철학이라 그러면 경영에 대한, 그 조직을 경영하는 그 부문의 어떤 철학이 되겠죠. 자연인, 개인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어떤 철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좋은 말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사명이 있죠. 미션 같은 거. 아니면 뭐랄까요, 시대정신, 역사의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얘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눠질 때, 그런 주제가 얘기될 때는 바람직한 올바른 어떤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 많은 어떤 담론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경영 이론 관점에서 보면 독립된 어떤 개인의 혹은 독립된 어떤 경영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경영 철학이 아니라 조직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상호작용을 고려한 어떤 경영 철학이,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로서 과거에 제가 다국적 기업의 한국 대표의 신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여한 어떤 그런 그 중간 관리자의 어떤 전언에 의하면, 이 다국적 기업의 한국 대표의 어떤 신년사의 내용이 주 핵심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나 존재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주의 이익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바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매출과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 전개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그런 저한테 전언을 한 그 중앙관리자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은 아마 착잡한 기분이 좀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그 수단이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유의 회사에서는 성과급이라든지 어떤 그 보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저런 충분한 보상으로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분의 신년사가 바로 그 경영 철학일 수 있는데, 그 조직의 리더로서의 경영 철학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잘못된 것이냐? 절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조직이 처한 모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모회사리보다는 뭐 글로벌 본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주주들의 어떤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어떤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여건을 봤을 때, 내외부 여건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지속 성장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것이죠. 물론 이 한국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 조직이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막 헌신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의 어떤 특성, 내외부 어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개인은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조직의 특성상 올바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2년 전에 경험한 우리 회사의 모습입니다. 직원들은 공기업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차질 없이 해내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뭔가 차질이 생긴다면 그 업계나 사회가 안게 되는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그 선배들은 야근을 하면서도 걱정이 뭐냐 그러면, 이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이번에 못하면 내일 이게 어깨가 큰 곤욕을 치를 텐데,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상하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맥락에서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간의 그 거듭된 야근길과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새롭게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져서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순탄하게 업계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그 회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부심, 자긍심 이런 걸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직원의 그런 마인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보다는 비즈니스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독과점적인 어떤 공기업의 성격에 맞는 그런 확고한 게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IT라는 그런 어떤 수단이 굉장히 그러니까 희소했고, 자원이,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개별 기관들이 그러한 자원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 전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죠. 그래서 그 많은 고객들의 어떤 리퀘어먼트가,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 공기업 외에는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 비즈니스 속성이 굉장히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수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혹은 업무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속 성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낙하산 사장이 오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낙하산 사장이라는 거 보면 이런 뭐 이렇게 거의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내려오죠. 그럼 그런 분들이 사실 와가지고 이미 직원들의 마인드도 참 좋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도 확고하고,
지속 성장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앞서 이야기한 다국적 기업의 한국 대표의 그런 그 상황처럼 막 이 진두지휘하는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막 끌고 나가다가 잘못된 길로 막 나갔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는 매출이 중요해.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 고객 말고는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자라고 하면 사실 기존 고객의 니즈를 리퀘어먼트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된 자원으로. 그러면 이 공기업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은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불만이 막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영 철학이 별로 특출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낙하산 사장은 은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혹은 학계에서 오랜 근무한 그거에 대한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 정도로 해서 한 3년 정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는 그래서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조직의 리더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이제 한 10년 뒤에 제가 한 10년 전쯤의 이야기로 보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를 한번 보면 외부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국적 한국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자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업무 이렇게 사업 범위가 커져서 더 이상 그렇게 매출 지향적인 이익 지향적인 혹은 주주 중심의 어떤 막 그런 쪽으로 해서는 도저히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기가 시장을 더 확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해관계자들을 두루두루 만족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 대표가 말한 그런 경영 방침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주주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기대를 걸고 있는 혹은 우리 회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직원 여러분이나 우리의 스프라이어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자. 물론 매출과 이익이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경영 방침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공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의 마인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업계나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이제 없고 소위 말하면 적폐라는 그런 단어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향유하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쪽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었다든지 소위 말하는 요즘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또한 이제 민간 영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대안들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공격적인 그런 독과점적인 어떤 그런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이제는 경쟁력이 좀 상실될 수 있는 충분히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러니까 내 외부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기업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의 한국 대표의 신년사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이렇듯 경영 방침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의 상황에 맞는 내 외부 상황에 맞는 쪽으로 뭔가 바뀌어서 막 이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과연 그러면 경영 방침의 유효한 방법이냐? 그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그 회사인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알다시피 이렇게 인력순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자기 어떤 특정 기능이나 업무가 맡아지면 그 기능에 맞춰서 쭉 이렇게 진급을 하죠. 예를 들면 CFO라 그러면 재무나 회계 쪽으로 이제 그 신입사원부터 해서 쭉 커오는 사람이 하고 마케팅은 예를 들면 CMO라 그러면 그쪽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스페셜
스페셜라이즈드 된 그런 식으로 캐리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재무 쪽으로 해서 CF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승진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 사장이 이제 그만두면서 자기한테 이제 그 CEO 자리를 이제 물려준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되게 이제 난감했어요. 왜냐면 그 재무 쪽으로만 해서 이 30년간 계속 했는데 갑자기 이제 CEO를 하게 되니 되게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도 잘 모르고 시장도 잘 모르고 고객도 잘 모르고 막 마케팅도 잘 모르고 막 브랜딩 문제도 잘 모르겠고 막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이 뭐 한 5, 6년 이상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장이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그 뭐 매거진에서 이 새로운 사장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당신이 굉장히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규모가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그 경영 비결이 뭐냐? 경영 철학이 뭐냐? 뭐 어떤 특출한 게 있었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전임 사장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줘서 나는 그냥 거기서 물려받은 걸 그냥 향유할 뿐이다. 그분이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뭘 잘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CF 출신의 이 사장이 곰곰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도저히 아무것도 없다. 이 사장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앞으로 네가 뭘 했으면 좋겠냐? 혹시 애로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적고 기록하고 다 기록을 남겼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그 위에 있는 매니저한테 해서 이 친구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배려를 할 수가 없으니 나중에 적정한 시점에 이런 거를 좀 배려를 해줘라.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해서 이 친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한 게 전부 다 했던 거죠. 그러고 난 뒤 한 서너 달 있다가 지난번에 그 친구 이렇게 좀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좀 뭐 캐리어 관리를 좀 이렇게 반영을 했냐 그러면 예체체에서 뭐 다음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못해서 다음에 꼭 뭐 한 몇 달 뒤에는 꼭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잘 돼가지고 벌써 지난주에 옮겼습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후속 관리를 해 나갔던 거죠. 그분이 사장으로서 5, 6년 동안 한 거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조직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새로운 사장이 와서 뭔가를 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새 사장은 참 운 좋은 사장이 된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경영학의 어떤 그런 드러난 어떤 현상만 보면 경영이란 중장기 관점으로 뭔가 준비하고 역량을 축적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장의 경영 철학이 어떻든 간에 그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경영 철학을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것은 CEO 개인의 혹은 리더 개인의 어떤 사명감이나 역사의식에 시대 정신에 치우쳐서 조직을 끌고 가는 그거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바람일 뿐이죠. 조직의 바람과는 다릅니다. 조직의 바람과 그 개인의 바람이 조화되고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대전제고요. 그럼 조직의 경영 철학은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처한 내외부 환경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삼류회사는 삼류회사대로 어느 정도 맞는 경영 철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량 있는 리더가 진두지휘해서 뭔가를 바꿔나가는 소위 말하는 개선이나 혁신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삼류조직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부 역량이 너무 떨어지고 내부의 어떤 모순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해결을 하고 끌고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류조직은 또 어떠냐? 인류조직 나름대로 뭔가 또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경영 철학으로 녹아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기업 부문이라면 제가 몸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쪽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한 그런 진두지휘형 경영 철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 조직이나 그 사업을 제대로 속속들이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아주 장밋빛인 투비 모델을 제시해서 끌고 간다 그러면 뭔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가는 그 과정에서 역효과라든지 상쇄 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뭐 무사한 일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는 3년 뒤에 이 사장은 나는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조직원들이 너무나 이런 문제가 소위 말하면 적폐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정말 나쁜 조직이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앞에서 듣는 사람들은 끄떡끄떡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를 해결하라고 네가 경영자로 간 거야. 네가 그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어거지로 끌고 간 네가 어리석은 거야 라고 속으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끌고 가는 리더들을 보면 어떤 리더는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극복하는 어떤 수단을 제대로 하면서 끌고 가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회가 어떤 국가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리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기 영합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단이나 방법이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단이나 방법이 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장밋빛 청산진을 끌고 막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통합경영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역효과라든지 상쇄 효과가 너무 커져서 그게 순차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보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조직이 대표적인 게 이제 포퓰리즘으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조직이 이제 그런 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사실은 리더가 나서서 진두지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면이 다 철저히 다 잘 맞아서 리더가 정말 현명해서 똑똑하고 또 그러고 그러한 현명한 리더가 제대로 그 조직을 잘 이끌고 나가서 3년 동안 제대로 바꿔놨다고 치더라도 그럼 3년 뒤에 오는 경영자가 과연 그 길을 그대로 탑승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어떤 작은 조직에도 마찬가지지만 큰 조직을 봤어도 보면 항상 새로운 조직의 리더가 오면 과거 어떤 리더의 문제점부터 먼저 밝히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악의적인 어떤 저의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를 좀 더 잘하려고 그러면 과거의 어떤 문제점들을 밝히고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런 투비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년 동안 열심히 간 그 과정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의 어떤 리더의 경영 철학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본인이 알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에 충분한 것들을 이렇게 뭐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내외부 환경 자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고요. 이런 다국적기업, 민간기업, 사기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유사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조직이 만들어진 기존 조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조직원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공고한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사업의 어떤 공고한 것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많은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무슨 옛날에 노키오라든지 이런 거 보면 기존 조직원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안주하다 보면 결국은 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제 크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반면에 섣불리 잘못된
앞선 대응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2세 경영이라든지 3세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충분히 필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진 경영 기법이나 선진 마케팅 기법을 배워와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조직 내부의 어떤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시너지라든지 상승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라든지 부작용이 만들어져서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크게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사기업의 경우도 보면 기존 조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조직의 경우에도 참 어려운 게 이런 경영 철학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외국에 아주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직원들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3차, 4차에 걸친 인터뷰도 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가지고 평가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 기존 조직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등등, 아니면 뭐 레퍼런스 체크도 많이 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직원을 뽑는데, 그 직원을 뽑는 그 기준이 물론 그 사람의 어떤 특수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조직의 가치관, 특히 이 경영자의 가치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느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보면 특수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뭔가 큰 어떤 성과나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특수한 능력보다는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철학이, 생각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역량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그 일치된 어떤 합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때 옛날에 한 그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실제로 창업을 할 때 두 부류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외부에서 스카우트한 월급을 아주 많이 주는 그런 중간관리자상에 아주 뛰어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캐리어를 가진 분들, 그리고 초기부터 필드에서 자기가 힘껏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근데 나중에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스펙이 뛰어난 그런 외부 출신의 이런 그 관리자들은 대체적으로 도태가 되고, 자기와 함께 이 필드에서 힘을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같이 커왔던 그런 쪽은 지금도 이렇게 뭐 임원으로서 잘하고 있다. 그게 결국은 같은 그런 그 컨센서스를 가지는 경영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은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의 경우에 스탁옵션을 선택하는 사람과 스탁옵션 대신에 어떤 그 현금을, 캐시를 선택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캐시를 선택하는 부류의 직원들은 나중에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거나 이직을 하고, 스탁옵션을 선택하는 직원의 경우가 남아서 임원도 되고 같이 오래 근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스탁옵션은 자기 조직과 미래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런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물론 이 조직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그 조직의 그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잘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탁옵션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과 미래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 그게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렇게 이 스탁옵션이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영 철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그 책을 읽다 보면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바람직한 경영 철학은 이래야 돼 라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책을 내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장밋빛 그런 경영 철학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까지는 너무 과하지만 효과가 없다.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직이 처해진 내외부 어떤 여건이나 상황에 잘 맞는 그래서 어떤 시너지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경영 철학이어야만 하고 그것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허접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준 이하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조직에 맞다면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올바르고 적합한 경영 철학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시대의 모든 그 크고 작은 조직의 리더들이 그 자기가 맡은 그 조직의 내외부 상황에 잘 맞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갖추어서 조직을 시너지와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어떤 그런 발전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의 접근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